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김북년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께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흔하게 ADHD라고 많이 아시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부모님들께서 꼭 아시면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DHD는 그 진단명 자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Attention Deficit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Hyperactivity Disorder, 과잉운동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과잉행동 충동성이 동반된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금방 얘가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하는 걸 파악하시는데, 그래서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 때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만 동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과제 수행이나 과제의 어떤 그런 성취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서, 진단이 늦게 되면 이 치료 효과도 문제가 되고, 진단이 늦은 것 때문에 생기는 자존감의 손상이라든지 발달의 어려움이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ADHD가 꼭 산만하고 말이 많고 시끄럽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력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주의력 문제의 양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진단 기준상에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기준 9개 중에 최소한 6개 이상의 진단 기준이 모두 만족이 돼야 되고, 동시에 그런 양상의 모습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로 인한 학업 수행, 또래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우리가 ADHD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주의력 결핍과 과잉운동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문제에서의 9문항 중에 5개에서 6개,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중에 9개 중에 5개, 6개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8개의 기준 중에서 14개 정도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더 뚜렷하게 진단 기준 면에서 증상의 그런 정도나 심각도가 확실히 심하다는 걸 확인해야지만 주의력 문제, 또 과잉행동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걸 보완적으로 진단 기준 이외의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첫째가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발달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만 4세부터 시작되는 자기조절의 문제가 일찍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잉행동 충동성이 동반되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만 4돌 정도부터 시작되는 자기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72개월 내지 84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그 자기조절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ADHD에는 그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과잉행동, 충동성 조절이 안 되고 주의력 유지가 어렵고,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행동상의 특성이나 기능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달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에비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어떤 그런 아이에 대한 행동 기술만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고, 진단을 할 때도 가능하면 신경심리 검사나 또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두엽 관리 기능 검사 또는 주의력 평가,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저는 하시는 걸 권해요. 근거가 있는 테스트에서 주의력의 범위나 충동성의 범위가 건강한 아이들보다 뚜렷하게 같은 연령대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신경심리학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진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진단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저희 서울대학병원과 몇몇 대학병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브레인의 발달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전두엽에 있어서의 발달이라든지 기능적인 발달, 그리고 다른 전두엽 관련 네트워크, 시냅스, 신경회로 이런 데의 발달의 이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뇌 영상에 근거해서 또 진단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기준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고 아이에 대해서 아이 행동 관찰에 예민하신 부모님들은 48개월도 안 돼서 유치원에서 까분다는 얘기 듣고 ADHD가 아닐까요?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때 까부는 거는 저는 ADHD라고 진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행동의 조절이나 행동 억제, 또 전반적인 실행 기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48개월 때는 대단히 미숙한 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그래 최소한 저는 72개월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길 권하는데, 저도 예외적으로 한 60개월 정도 되는 아이한테 진단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달의 손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또래를 때리고 밀치고 또 파괴적인 행동들이 많다 보니까 한 3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다 배척을 당하고, 그게 한 1년 반 이상 누적되니까 나는 나쁜 아이야, 나쁜 아이인데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자존감의 저하 같은 게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아직은 조절 능력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치료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이 아이의 발달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에서 1학년부터 이제 6학년 정도 아이들 조사한 것인데 100명 중에 12명 정도니까요. 남자아이들이 한 2배 정도도 많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주의력 결핍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진단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발달 문제가 마찬가지죠. ADHD는 좀 강한 편이에요. 다 종합해 보니까 7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발병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건 확률적인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뭐 ADHD라는 병이 있어서 아이가 걸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 중에 다 괜찮으셔도 아이가 ADHD일 수 있어요. 유전적인 재조합 과정에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아이한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중요한 게 환경 요인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의 경험 요인들도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환경 물질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화된 이런 건물이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용하는 학용품들, 이런 거가 좋지 않은 환경 물질 노출이 많아요, 생각보다. 소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본다면은 여기 나온 3가지예요. 프탈레이트라는 거, 비스페놀 A라는 거, PFC라는 거. 이 3가지가 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젖병이나 필통, 지우개, 책가방,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레귤레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거를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여전히 많은 프탈레이트 농도를 보이는 그런 학용품 같은 게 적발돼서 폐기 처분되는 일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은 부모님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부터 만들도록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 3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이 프탈레이트 농도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력이나 충동성 문제가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돼요. 유전적인 요인이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하고 결합이 되면서 ADHD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뇌피질에서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 주로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실행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동기부여를 통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 바로 아래쪽에 안쪽에 있습니다. 뇌에. 이것도 전두엽 부위이긴 합니다만 계획 실행과 관련된 동기부여고요.
그리고 주의력을 한 곳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따라서 주의력을 전환시키고 어떨 때는 주의력을 약간 나눠서 동시에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주의 전환 관련된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위가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주의력 문제와 관련되는 부위구나,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력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보상 기능이 잘 발휘가 안 됩니다. 적당한 보상 기능이란 건 뭐냐면 나이에 맞게 발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빨리 먹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당장 만족을 얻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이제 단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눈에 당장 보이는 걸 좀 참고 안 먹으면 더 많은 걸 내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교육을 받게 되거나 훈련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상에 있어서 지연 보상이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ADHD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ADHD는 당장 얻길 원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게 보상 회로예요. 실행 기능 회로하고 이 보상 회로, 이 두 가지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회로들이 우리 애들한테 ADHD 문제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진단 기준의 부주의와 관련된 건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긴 합니다만, 동일 연령대의 같은 인지 기능을 가진 아이들의 그룹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 한 명을 놓고 주의 집중이 짧다 길다 알기는 어려우나, 선생님들은 한 반에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보면은 그 중에 두세 명이 유난히 주의 집중이 짧다는 걸 사실 잘 찾아내세요. 그만큼 이 진단 기준은 의미는 있는 겁니다. 과제를 끝마치기 어렵다. 이건 부모님들이 잘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해요. 대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과제가 주어질 때 아이의 연령과 인지 기능에 맞게 주어지는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이 아이가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일몽에 잘 빠집니다. 아이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멍 때리는 게 우리가 브레인을 쉬게 하는데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문제거든요. 수업 시간인데도 이 아이가 딴 생각으로 빠지고 멍 때리고 있고,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상황과 관계없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는 진짜 걱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주의 자극이 오면 쉽게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론 재밌는 자극이 오면 그걸 돌아보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무슨 소리를 잠깐 들어도 그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소리에 금방 주의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일관되게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거 주의력이 조금 또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일단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좋고, 한 72개월에서 84개월이 될 때까지도 그게 계속된다면 평가 제대로 된 진단 받아보러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은 상당히 비교적 쉽게 드러나죠. 이런 양상들은 사실 눈에 바로 띄는 거니까 활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일관되게 보인다면 아이의 발달 시기를 보시고 72개월 정도까지 충분히 좋아지지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 걱정을 좀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거든요. 그럴 경우가 이제 늦게 발견되는데, 그 늦게 발견되는 주의력 결핍형의 조용한 ADHD의 활동 양상을 보니까 아까 백일몽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백일몽 이외에도 이 친구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좀 무기력해 보여요. 이 친구들은 거꾸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의 집중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다든지, 주의 집중 시간이 짧게 딴짓을 자꾸 한다든지, 학습 성적이나 평가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온다든지, 그렇다면 그때는 주의력 결핍형, 또 조용한 ADHD 이런 쪽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문제를 갖는 ADHD 아이도 있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어떤 그 또래 관계에서의 좌절이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어떤 비난을 받다 보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주의력 문제가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서 문제를 같이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부모하고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부모의 간단한 지시도 거부하고 부모가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거나, 또는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이제 공격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또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을 꼭 부모님이 좀 받으시고, 또 아이는 또
적극적인 충동성에 대한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길 권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펠로우 시작할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청소년 되면 많이 나집니다. 외래 참관 들어가면 진짜 어머니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바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초등학교 연령대 ADHD 진단받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또 최근에 40대까지 나온 연구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다 ADHD로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진단받은 애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청소년기에 여전히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초등학교 진단받은 애들의 한 반 정도는 20대 초반이 돼도 여전히 ADHD 진단을 받더라. 그래서 성인 ADHD라는 이제 새로운 치료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 이 ADHD를 잘 이해하고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나 보상 회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에게 제안하는 어떤 활동이나 또 그 아이한테 제공되는 과제들이 적절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에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실행 기능을 높이고 보상 회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약물 치료가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해요. 인지행동 치료, 사회기술 훈련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없는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없는 사회기술 훈련은 실행기능 회로나 보상 회로 그리고 주의력 조절 능력 향상에는 마이너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스스로가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접근하게 되면 정말 인지행동 치료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과제 관리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주변 관계와의 어떤 그런 적절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장 문제가 제일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트라테라가 나왔기 때문에 성장 문제 있는 아이들은 스트라테라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그런 문제가 아예 없잖아요. 현재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스티뮬런트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장 문제가 있느냐가 사실 많은 걱정거리였습니다. 해외는 5년 내지 6년 내지는 한 8년 연구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초기에는 확실히 식욕저하를 일으키고 그 초기에 식욕저하가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은 식욕저하의 강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 정도의 식욕저하가 계속되는 애들은 약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70% 정도의 아이들은 스티뮬런트 처음에 썼던 게 약간 식욕저하가 생기더라도 유지치료할 경우에 한 100일이나 120일 정도 지나면 원래 정도의 식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 심각한 체중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고요. 키는 한국 데이터가 이건 좀 있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2년 정도에 대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ADHD와 약물 치료를 한 ADHD 사이의 신장의 차이가 0.5cm 미만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스티뮬런트가 약간의 그런 어딕션 포텐셜 내지는 디펜던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에게 스티뮬런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쓰면 안 되는 거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 회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 수행이나 이런 계획적인 활동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보상 회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서 기능적인 도파민 결핍이 있고 기능적 도파민 결핍이 있을 때는 스티뮬런트의 적절한 치료가 오히려 약물 중독을 예방한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아이들에서 공부 잘하는 약 내지는 잠안 오는 약으로 이걸 쓰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저는 이 실제 중독 문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파민이 결핍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상 회로가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아이들에게 도파민을 과다 투여하게 되면 그때는 그 아이에게 도파민 인덕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그 약물이 중단된 다음에 도파민 기대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2차적인 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약을 못 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연구에서 2 내지 3년 정도 약물 치료 후에
실제로 약물 중단을 계획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청소년기로 근접할수록 약물 사용에 대한 일정 기간 치료 후에 약물을 중단했을 때 그 사이에 아이들이 갖게 되는 주의력 문제나 실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정도가 좋아져서 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거죠. 끊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브레인의 플라스티시티는 약물의 효과와 또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경험에 있어서의 성공 경험, 또 부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지행동적 자기조절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실제로 아이의 조절 기능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되거든요. 건강한 발달을 ADHD 애들도 분명히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건강한 아이들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ADHD 브레인도 함께 발달한다. 대신에 그 발달에 너무 지연되고 발달로 인한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해주는 것이지 ADHD 애들의 브레인도 발달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2년 정도의 안정적인 치료 후에 약물이 중단될 경우에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주의력 조절과 또 전반적인 수행 능력 향상, 이런 관계의 향상을 가져오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경험을 충분하게 한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유지가 되고 본인의 동기부여도 좋아지고 하면서 청소년기 때 주의력 조절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를 맞고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공 경험이 한마디로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점점 낮아지니까 주의력 조절이 향상되는 시점에서도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ADHD와 관계를 맺는 관계의 힘의 중요성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께서 ADHD 아이들을 돌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시는 거를 우리 임상가들은 잘 알고 있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과제 수행을 잘 안 하고 또 친구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비난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는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난 또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 인식들이 커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되어 있는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아져 있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돌려주느냐. 여기에 저는 꼭 초점 맞춰주시기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님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저희도 빠른 시간에 그걸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기능적인 회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칭찬을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치료 효과가 쌓이고 나면 좋은 피드백이 많아지고 인정받는 시간도 높아지고 선생님의 칭찬이나 기대를 많이 받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그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회복되는 과정,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질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걸 해주셔야 돼요.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칭찬해 주셔야 돼요. 말이 되냐, 그냥 칭찬이? 됩니다. 걔가 할 수 있는 거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다가 책상 위를 닦다가 아우 엄마 너 팔이 아프니까 요거 좀 닦아줄래? 물티슈를 갖고 이렇게 엄마 같이 닦아줘.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너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팔이 아팠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것도 너무 과장하시는 건 아이도 눈치채니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과장을 하셔서 눈높이 딱 맞춰가지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들조차도 인정과 수용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길 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님들의 아이에 대한
긍정 행동 강화가 정말로 이 아이한테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은 것이다. 그럼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다시 꽃이 피고 다시 혈색이 돌고 다시 뿌리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건강한 자아 존중의 뿌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머니 역할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전 코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칭찬은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는 거고요. 코칭은 기대 수준을 조금 높여가면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폐 스펙트럼에서 서번트 신드롬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1%에서 10% 사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높은 어떤 그런 에너지, 활동력, 굉장히 높은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한 아이를 한 10년, 15년 정도 보게 되니까 초등학교 때 힘들었던 아이가 대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걸 성공시키는 경우도 목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을 극복해내는 돌파력이나 실행 기능 같은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사실 저희 같은 임상가가 아이를 병원에서 잠깐 만나서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조금밖에 없겠습니까? 부모님은 매일 만나시잖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다른 창을 하나 꼭 열어두셔야 돼요. 얘의 강점은 무엇일까? 얘가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분명히 있습니다.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건 훨씬 더 얘한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ADHD 아이들은 이 강점을 꼭 봐주십시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